안녕하세요. 맞춤법과 표준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총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소리대로라고 하는 규정하고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 가운데에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 용리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된 그러한 화면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녀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했을 때 난 그녀에게 깊고 푸른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별이니까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때 여보? 나 송혜교 닮은 것 같아? 그래. 닮았어.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잘 봐봐. 송혜교 닮았나 안 닮았나? 응? 얼른. 아니 이게 뭐야? 뭐? 아니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 이게 뭐야? 왜? 뭐가 잘못됐어? 고기가 냉장고에 있다고 쓴 건데. 아니지. 있음이 아니라 음이라고 써야지. 그래?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있습니다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있음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자기가 나 안 믿을 테니까 우리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교수님, 있음의 표기 어떤 것이 맞나요? 네, 있습니다는 씀을 사용하면서 왜 있음에는 씀이 아닌 음을, 왜 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있음과 있습니다의 표기법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군요. 금방 얘기 들은 바와 같이요. 있음의 경우에는 음이 맞고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습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또 이 예가 워낙 유명한 용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있음이라고 할 때는 음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습이라고 쓰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들을 못합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쓰고 규정에 그렇게 쓰라니까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뿐이지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한글 맞춤법 원리 중에 하나인 어법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형을 밝혀서 적는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쉽죠.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히는 일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언어학적인 사고, 언어학적인 생각까지를 요하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이제부터 한 가지씩 아주 쉬운 예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실제 맞춤법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부터 하나 해볼게요. 칠판을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할 때 닦고라고 이렇게 적느냐 아니면 이렇게 적느냐라고 사람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얘기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들을 잘 못해요.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얘가 이런 것들이에요. 닫고, 더군다나 이 기억이 앞에 2개씩 있으면 더 혼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야, 기억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싶어서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죠? 예, 이것이 맞습니다. 예, 요즘 더군다나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글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찾다 하는 것도 앞에서 한번 치읓을 쳤으니까 다시 이상하게도 손이 버릇에 따라서 이걸 또 따라가서 이렇게 쓰는 잘못된 용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이게 맞고 이게 맞는 예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붙었을 때는 모릅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은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어미라고 부르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여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닦고라고 하지 말고 닦아, 닦아서, 닦으니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앞에 닦아 있고 닦아, 닦으니, 닦아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온 거지요. 요것이 여기서 온 거예요. 요것이 여기서 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요것이 원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것은 곧 언어학적인 용어로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기본형을 밝혀 적는데 기본형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형이 요 앞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 앞에는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요. 닦아, 닦으니, 닦아서. 그래서 요것을 고정시켜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닦고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발음이 되는 경우도 물론 그것을 고정시켜서 닦으면 이렇게 창을 잘 닦자 할 때에도 요것을 고정시키고 닦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찾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금방 생각해 보세요. 찾아, 찾으면, 찾으니 할 때 지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치읓이 아니고 지읒 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꺾다도 마찬가지겠죠. 꺾고 할 때는 안 보이지만 꺾으니, 꺾으면 할 때 쌍기역이 살아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꽃 이렇게 적습니다만 이것도 그러한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꽃도 할 때는 이 밑에 것이 사실은 치읓으로 발음이 되질 않아요. 꽃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꽃을 할 때는 치읓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게 기본형입니다. 요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원형을 밝혀서 즉 어법에 맞도록 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고정시켜서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도 꽃을 꽃과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자기의 말에서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바꿔 넣어가면서 어떤 것이 원형일까 이걸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요. 동력 이렇게 하는 말 있을 때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력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모릅니다. 이것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 동력이 동력을 동력에 해뜰 때냐? 동력해 해뜰 때냐? 이쪽 것이 동력히 밝아온다. 동력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맞는 것일 테고 기본형이 이것일 테고요. 이쪽 말이 맞는다면 이쪽 것이 기본형이 되겠죠? 네. 근데 가끔 우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력이 동력을 동력에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한 번도 동력히 동력을 동력해 이렇게 말한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맞춤법 총칙 제1항 첫 번째 뭐였습니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표준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6천만 명이 사용한다면 6천만 명 말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언어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표준어라고 하는 걸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표준어가 무엇이냐? 표준어가 동력히, 동력을, 동력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표기고 이쪽 것이 맞는 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떻게? 어법에 맞도록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팥. 이것을 이렇게들 많이들 적으십니다. 솥 하는 것도 꼭들 이렇게 적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발음이 팥을, 팥이, 팥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말이 표준어라면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팥이, 팥을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소시, 소술 이게 맞고요. 그러나 표준어로 정한 어형은, 표준어로 정한 형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예.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지금 거는 아주 간단한 초보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학생이었다. 이렇게 적을 것이냐? 학생이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어요. 아주 자주 틀리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었다. 학생이었다. 조금 아까까지 본 것은요. 어간이에요. 명사 체언의 어간, 또 동사의 어간의 경우에는 어미를 붙여보는데 그러면 금방 머릿속에 잡힙니다. 근데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 문법 형태라고 불러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다가오질 않습니다. 단어의 어간을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법 요소들도 똑같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어시 맞느냐, 엿이 맞느냐, 이것이 이 때문에 엿이 된 것인지, 원래가 엿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가 아닌 것으로 시작되는 말을 뒤에다 붙여보면 됩니다. 먹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세요. 거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먹다에 어시 붙었을 때 먹였다가 아니라 먹었다지 않습니까? 그죠? 먹었다에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었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시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도 여기서 보듯이 이것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어스로. 어스로 고정되니까 이 뒤에서 비록 발음은 엿으로 난다 하더라도 학생이었다라고 발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흔히. 그렇지만 이것도 여기서 보듯이 이것이 원형이다. 요 어법에 맞도록 요것을 갖다 고정시켜서 적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었다 이렇게 적는 분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학생이었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이제 혼동되는 것이 바로 금방 우리 어린 신부가 얘기했던 있습니다. 있음의 문제예요. 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눈에 익고 눈에 익으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을 때. 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거 어미 부분만 봅니다. 먹다라고 하는 말에 붙여보세요. 먹읍니다냐 먹습니다냐. 먹습니다는 말이에요. 받침 있는 말 뒤에는 습니다가 옵니다. 받침이 있는 말. 그런데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꼭 이렇게 적어놔도 마치 이것에 받침이 넘어가서 발음이 되니까 있습니다의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지만 먹습니다에서 예에서 보듯이요. 이것이 이미 고정되기로 했으면 이때도 고정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있다는 있고의 어원, 원래 어간 기본형이니까. 이세다가 습니다를 붙여야 된다. 습니다. 먹습니다. 있습니다. 없다는 어떨까요? 없다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어미의 원형은 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죠. 있음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가 줄어서 있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듣는 사람한테 자기가 공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습니다를 쓰는 것이고 음은 먹음, 죽음, 와 같이 어떤 앞에 있는 말을 명사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전혀 기능이 다른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있음도 이것이 있음이 돼야 될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이 받침 있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먹음. 그죠? 음이잖아요. 먹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먹음이 아니고 먹음이니까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음이 원형이다. 그러니까 있음일 때에도 음이 원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 있음, 없음 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고급 단계입니다. 한 단계만 한 번 더 해보죠. 이제 이번 단계를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어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기념식이 있사오니라는 말이 있고 기념식이 있사오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또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맞을까요?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2시에 기념식이 있사오니 12시에 기념식이 없사오니 발음은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겠느냐. 금방 머리가 돌아갑니까? 가서 사오라고 하는 형태의 원형이 아오냐 사오냐. 이 사오가 이세 시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오인지 이걸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사오의 원형이 무엇이냐. 간단하죠? 얘가 맨날 먹다만 넣어서 좀 이상합니다만 먹 뒤에 넣어보세요. 먹사오니. 먹아오니가 아니죠. 먹아오니가 맞다면 아오가 원형일 텐데 먹사오니의 사오가 원형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된다? 위쪽 것으로 적어야 되죠. 생긴 건 시옷이 3개나 있어서 되게 혼동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위쪽 것이 아니고 이쪽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리로 오시오, 예. 저리로 가시오 할 때 이런 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요가 맞을까요? 요가 맞을까요? 오시오, 오시오, 가시오, 가시오 어떤 것이 맞겠는가? 이거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쪽 것이 맞는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있는 형태의 원형이 무엇인가? 원형이 무엇인가? 물론 이 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그러한 등급은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오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오. 하오 할 때 요, 때 오입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해요 할 때 요입니다. 근데 오하고 요는 위치가 달라요. 요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간이 바로 오질 않습니다. 먹어요. 이렇게 어미가 하나 더 오고 그 다음에 요가 붙고요. 이때는 어미 다음에 바로 오가 붙습니다. 어간 뒤에. 그러니까 오시오, 가시오. 비록 발음은 요로 나지만 이것은 지금은 잘 쓰진 않습니다만 오의 형태가 맞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에도 십시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선어말 어미 뒤에 바로 오가. 발음은 요로 나지만 오라고 하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 늘 나오는 거 있죠? 생활 속에 헷갈리는 우리말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우리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의 올바른 맞춤법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속 우리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우리말을 배우게 될까요? 배우는 기쁨,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기쁨, 기쁨이 2배인 이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그 전에 언제나 제 옆에서 도움 말씀 주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영찬 학예연구관님 인사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찬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깨끗한 신도시 일산인데요. 일산 주민 여러분은 우리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싫어했었던 내 이름도 왠지 그대가 불러주면 어떨까 왠지 외로워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왠지 외로워 보일 것 같은 빨간 장미 한 송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왠지의 올바른 표기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왠지 나 오빠를 잘 받는다 이런 말 하죠? 예. 예, 그럴 때 쓰는 왠지 어느 단어가 맞는 건가요? 이런 거 대부분 쓰지 않나요? 이 왠지. 왠지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이거 오른쪽에 오아이야. 오아이야. 왠지. 왠지가 맞는 것 같아요. 왠지가 맞을 것 같아요. 왠지요. 오아이, 왠지. 이거 아니에요? 왠지요? 예. 이건 웃기려고 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아이 왠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왠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오아이의 왠지 28명, 우아이의 왠지 22명으로 오아이의 왠지를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왠지 맞는 우리말을 맞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왠지의 표기법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왠지의 경우에는 그 왜인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사 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이의 왠지로 적어야 맞습니다. 근데 실제 발음에서는 그 오아이의 왠과 우어이의 그 왠을 실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아이의 왠지를 우어이의 왠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이와는 달리 웬일이니 웬떡이야 이럴 때 쓰는 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오아이의 웬인지 우어이의 웬인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의문사 왜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우어이의 웬일, 웬떡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웬일이니의 웬과 왠지의 웬은 발음 비슷하지만 그 뜻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단어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아주 예의 바른 어린이네요. 어른들께는 인사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때 위더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더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르신 얘기할 때 우더른이라고 할까요? 우더른이라고 할까요? 우더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더른이요? 예. 위더른이요. 사람들은 우더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위더른이 더 높아 보이죠. 우더른. 우더른이요. 우더른이요? 이 친구분은? 저도 우더른. 아, 어디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그냥 이렇게 써왔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아, 학교에서 배우기도 네. 했어요? 그 아래라는 말을 쓸 수 있으면 위로 쓰고 쓸 수 없으면 우시라고 쓴다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위더른. 위더른요. 우더른이 맞아요. 위더른이 같은데? 위더른이요. 위더른이라고 하지 않나? 쓸 때는 예. 위더른이라고 쓴다. 예. 말씀하실 때는 말할 때는 우더른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지. 네, 우더른, 위더른, 시민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선택하셨을까요? 우더른 23명, 위더른 27명, 위더른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웃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윗사람, 웃사람 어느 단어가 맞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우더른, 이더른 둘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더른의 웃과 그다음에 이더른의 이에 보이는 그 우와 이는 사실 긴밀하게 관련되는 말입니다. 우는 위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쓰지 않는데요. 몇몇 단어에서는 우리가 예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윗목, 윗물, 윗사람처럼 우리가 쓰는데 이 경우에는 아랫목, 아랫물, 아랫사람처럼 아래와 대립이 돼서 쓰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대립이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더른의 경우에는 아랫 어른이란 말이 우리가 인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더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웃사람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알아볼까요? 선생님, 지금 들리는 노래 아세요? 물론이죠. 이거 이재성 씨의 촛불잔치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이 노래에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노랫말 중에 보면 촛불잔치를 벌려보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잔치를 벌려보자가 맞을까요? 촛불잔치를 버려보자가 맞을까요? 잔치를 벌려보자, 잔치를 버려보자.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버려보자. 버려보자가 맞다. 이건 좀 헷갈리네요. 이건 것 같은데. 버려보자. 벌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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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보자. 벌려는 뭐를 치우고 벌리다. 거기 벌려갖고 벌려는 뭔가 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뜻 같네요. 버려보자. 벌려보자가 맞을 것 같아요. 벌려. 벌려보자요? 예. 저도 벌려가 맞는 것 같은데요. 벌려보자 아니에요. 네, 벌려보자, 버려보자를 50명의 시민 여러분께 물어본 결과입니다. 벌려보자 29명, 버려보자 21명, 벌려보자를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촛불잔치, 벌리는 것인가요? 버리는 것인가요? 예, 버리다, 벌리다. 사실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버리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게 하거나 멀게 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벌리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앞에 넓게 하거나 멀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발과 오른발을 벌리다, 그다음 인입술과 아랫입술을 벌리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싸움이나 일이나 잔치나 논쟁은 벌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처럼 버리다를 써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잔치와 논쟁은 버리는 것이고 둘 사이는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말 중에 정말 헷갈리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영찬 학예연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일기 쓰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일기는 과거를 적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일기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는 동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잘 보셨습니까? 생활 속 우리말, 오늘도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네요. 왠지, 웬일이니, 물론 발음은 비슷합니다만 이것의 올바른 표기법, 그리고 위더른이 아니고 우더른이 표준어라는 것도 공부했고요. 버리다와 벌리다의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되는 순서는요,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늘을 7빛깔로 예쁘게 수놓는 무지개. 1447년에 간행된 용비어천가를 보면 무지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바로 현대어 무지개의 가장 옛날 모습입니다. 무지개는 물과 지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물지개가 되어야 하지만 지읒 앞에서 니을이 탈락해서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물은 빗물, 눈물 할 때의 물의 고어입니다.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남은 수증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이니까 물과 관계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개는 문을 뜻하는 말인데 현대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을 뜻하는 한자 호를 지개호라고 하는 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무지개의 모양을 문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지개는 물로 된 문 또는 물 때문에 생긴 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무지개로 나오던 단어가 현대어에 와서는 무지개가 되었으니까 첫 음절에 무가 무가 되고 마지막 음절에 개가 개가 되었습니다. 첫 음절이 변화한 무지개라는 단어는 18세기 후반 자료인 19사략언해나 외어유해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이것은 물이 물로 소리가 변화한 현상이 반영된 어형입니다. 물이 물로 바뀌는 이러한 어문 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 하는데 불이 불, 풀이 풀이 되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마지막 음절에 개가 개가 된 것은 현대어에서 에와 에의 발음 구별이 어려워져서 철자가 잘못 정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갯벌에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발음상 잘 구별되지 않아도 분명히 구별해서 적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무지개도 어원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지개가 무지개가 되는 것은요, 바늘질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변화입니다. 아무튼 그 무지개가 물로 된 문이라고 하니까 참 아름다운 비유지요? 좀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맞춤법과 표준어,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성환 선생님께서 더 좋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